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두 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호항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 우리가 아직도 풀 수 없는 몇 안 되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약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야기는 한 이탈리아 남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향신료, 비단, 광물들이 풍부한 아시아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항해하고 싶어 했어요. 육로로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는 튼튼한 배를 짓고 선원들을 모아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도움으로 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것만 빼고요. 하지만 항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뭔가 아주 이상한 걸 알아차렸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는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돌아오지 않는 지점,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무서운 곳이죠. 이곳에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사라진 선박, 보트, 비행기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는 몇 년 후에 발견되었고 또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발견되지 않은 채 바다 밑바닥에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확실한 건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운명적인 저녁에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항해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터프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섬광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갑판 아래 숨어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바다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크라켄을 아시나요? 배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오징어요. 모르신다고요? 운이 좋으시군요. 상상해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옛날 해적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커다란 오징어가 차갑고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 나옵니다. 촉수로 배를 감싸고 바다 밑바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간식을 찾아 여러분의 배를 전속력으로 뒤쫓는 거대한 바다뱀은 어때요? 그건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도 있어요. 비열하지만 아름다운 바다 생물이죠.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마법 같은 목소리는 선원들을 홀려서 날카로운 바위를 향해 배를 몰게 만듭니다. 반면에 인어는 정말 멋져요. 인어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배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죠. 인어공주는 진짜 있겠죠? 그리고 해적도 잊지 마세요. 아르. 약탈, 습격, 그리고 2초마다 아르라고 말하는 해적이요. 아르, 해적들은 하루 종일 뭘 하죠? 자, 이탈리아 친구 콜럼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죠. 혹시 그냥 천둥번개를 본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6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 그가 어떤 거대한 파도나 폭우, 강한 바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늘에서 한 번 번쩍였어요. 돌고래들이 불꽃놀이라도 한 걸까요? 섬광 후에 콜럼버스는 그의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춤추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의 보고서는 선글라스를 낀 착한 거북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세척의 배를 해안으로 밀어줬고 모두 다 같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갔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럼롤 주세요. 드르르르. 소행성이 바다로 추락했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잠깐, 그 나침반은요? 소행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소행성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마치 초콜릿 알과 같아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부에 있어요. 수조 달러 가치의 광물과 금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소행성에 착륙해서 그것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소행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 크기의 소행성 말입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자기장을 갖고 있어서 착륙하기가 훨씬 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일부 소행성 주위의 자기장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아마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장의 나침반이 오작동한 것은 바로 그의 눈앞에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버뮤다에 있었던 다른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 USS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가는 길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중심을 항해했습니다. 목적지에 결코 도착하지 않았죠. 수색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945년 5대의 군용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하고 있었어요. 만약 해저 어딘가에 소행성이 있다면 왜 500년이 지난 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레이더와 구식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존합니다. 레이더는 전 세계 비행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판독에 결함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자석을 나침반 근처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나침반 바늘 자체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작은 자석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자석 옆에 나침반을 놓으면 바늘은 회전할 거예요. 만약 육지를 찾도록 안내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그 나침반밖에 없다면요? 중국 선장들이 최초로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거나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섬으로만 항해하곤 했습니다. 나침반이 있다는 건 초기 선원들이 그들이 갔던 곳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현재 우리는 온갖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행성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상 최초의 심해 잠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리아나 해구에 내려가 봤어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걸 장난처럼 보이게 합니다. 단 2사람만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깊고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압력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을 첨단 기술 탱크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 아래요? 그곳은 그저 어둡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뿐이죠. 그리고 이상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마리아나 해구만큼 깊지 않으니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본 소행성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보금자리로 만들었을 거예요. 사라진 모든 배와 비행기들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트 비전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고대 오징어, 상어, 거북이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금을 찾을지도 몰라요.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많은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가라앉았거든요. 어떤 난파선에는 화재의 증거가 있었고 어떤 난파선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요. 일본 잠수부들은 고대 수중 피라미드처럼 생긴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간이 만든 것인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발트해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우주선의 음파 탐지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생긴 바위일까요? 스위스의 한 호주에는 멋진 빈티지 자동차가 숨어 있었어요. 해변으로 끌어내서 청소한 후에 이 차는 거의 4억 원 이상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는 여전히 공기가 들어있었어요. 한 번은 일본 어부들이 윗부분이 유리로 된 작고 둥근 배를 발견했습니다. 빨간머리 여자가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의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무섭게 들리지만 근처의 섬들은 정말 멋져요. 버뮤다는 작은 섬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삼각지대의 다른 지점은 플로리다의 끝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섬입니다. 19세기 중반 이래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 이상의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이 지역은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서양의 공식적인 지역도 아니에요. 이 거대한 수역은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전히 많은 선원들을 두렵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이곳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작은 어선을 타고 버뮤다 삼각지대의 중심으로 향해요. 엔진을 끄고 기다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밤이 찾아와요. 해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고요해집니다. 그러다가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요. 바다 위를 보니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수면 위로 헤엄치는 게 보여요. 뭔가 큰 것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깊은 물속에 사는 무언가요. 곧 크고 반짝이는 눈과 배를 향해 뻗는 긴 족수가 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가장 끔찍한 신화 중 하나가 사실이었나 봐요. 배를 물밑으로 끌고 간다는 대왕 오징어요. 이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는 버뮤다 삼각지대 신화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등장했어요.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와 그린란드의 선원들은 무서운 바다 괴물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크라켄은 거대한 족수로 배의 가판을 부수고 배를 물속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옆이 아닌 밑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에요. 비로소 19세기에 이 괴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등장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리는 지름은 약 7.6cm로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크라켄이 진짜라는 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건 그저 대왕 오징어의 한 종류예요. 그 이후로 21종 이상의 대왕 오징어가 묘사되었어요. 하지만 이 괴물이 등장하는 첫 번째 비디오는 2004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멀지 않은 북대서양의 바다에서 녹화되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깊은 곳에서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했어요. 이 거대한 괴물의 길이는 약 9.1m로 지하철 칸의 절반 정도였어요. 갑자기 바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촉수로 미끼를 꽉 쥐며 재빨리 공격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오징어의 발견이 사진과 영상에 기록되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가 해안으로 떠밀려왔고 배를 지나쳐 헤엄쳐갔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괴물은 길이가 18m였고 무게가 거의 1톤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대형 버스 크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대왕 오징어가 농구장 크기의 거의 2배인 45.7m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다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징어가 배를 침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는 서프라이즈 효과예요. 오징어는 깊은 물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갑판에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괴물은 배를 멀리서도 볼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 하나가 농구공 정도의 크기예요. 대왕 오징어의 시력은 어둡고 깊은 물속 아주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그런 조건에서 볼 수 없어요. 자, 오징어가 여러분의 배를 보고 먹이라고 판단합니다. 재빨리 보트에 다가와 촉수로 공격해요. 오징어는 8개의 팔다리와 부리 모양의 입으로 먹이를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2개의 더 긴 촉수가 있어요. 팔다리는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수십 개의 흡착판으로 덮여 있어요. 오징어가 일단 잡으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오징어가 촉수로 배를 휘감아요. 양팔에 달린 이빨로 갑판을 물어뜯어요. 2개의 긴 촉수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배를 좌우로 흔들 수 있어요. 2개의 긴 촉수를 물리치려다가 넘어집니다. 오징어 8개의 팔이 더 강하게 배를 쥐어짜고 있어요. 배의 선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징어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금속 물체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아마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거대한 배들을 침몰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오징어가 깊은 물속으로 헤엄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시는 그런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의 존재는 150년 전에 증명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396에서 914m의 깊은 곳에서 보내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내려가려면 사람들은 튼튼한 잠수함과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형 장비가 필요해요. 오징어는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칠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징어의 행동, 사회생활, 습관 또는 하루 동안 헤엄치는 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대왕 오징어들이 물속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바다는 5%밖에 탐험되지 않았어요. 수백만 마리의 거대한 오징어들이 해저에서 헤엄칠 가능성이 있죠. 수백 개의 거대한 촉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는 한 무리의 배들에게 손을 뻗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들은 쉽게 전체 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박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더 가벼웠기 때문이죠. 오징어는 강력한 촉수로 갑판을 감쌌고 날카로운 부리로 선체에 구멍을 냈어요. 이빨 있는 흡착판은 돛대를 부러뜨리고 돛을 찢을 수 있었어요. 물이 경납고를 가득 채우고 천천히 갑판까지 자올랐어요. 배는 몇 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생존자들은 해안에 도착해서 모두에게 거대한 괴물에 대해 말했어요. 이렇게 크라켄의 전설이 등장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는 바닷속을 감시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해안으로 가기 위해 엔진을 가동하는데 물에서 약 30개의 촉수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걸 알게 됩니다. 3마리의 대왕 오징어가 배를 사방에서 움켜쥐고 밑으로 끌어내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네요. 커다란 검은 눈이 물속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게 보여요. 순간 해결책을 찾았어요. 오징어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며 빛을 두려워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신호 로켓이 있어요. 괴물을 겁주어 쫓는 데 써요. 오징어는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지만 잠시뿐이에요. 바다에 로켓 몇 발을 더 발사하고 두려움의 비명을 질러요. 빨간 불빛이 어두운 바다를 밝히고 여러분은 수백 개의 움직이는 촉수를 보게 돼요. 모두 재빨리 불빛을 피해 안전한 거리로 헤엄쳐 도망가요. 전속력으로 해안으로 향하면서 모든 신호탄을 물속으로 쏩니다. 오징어들이 가까이 다가올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나쁜 소식은 이 생물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 세계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발견했어요. 네, 대왕 오징어가 배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선박과 화물선은 대서양 전역에서 사라집니다. 삼각지대는 심지어 실종이 빈번한 상위 10위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이 지역은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송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더 많은 배가 항해할수록 더 많은 실종 사고가 발생하겠죠. 많은 과학자들은 이곳에서의 실종 이유가
강한 폭풍과 허리케인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버뮤다는 고기압 지역에 위치했는데 이 고기압은 뇌우를 삼각지대 쪽으로 보내요. 이곳의 파도는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극에 이릅니다. 천둥과 번개가 자주 치면 비행기는 불능이 돼요. 지구의 자기장은 삼각지대에서 약해져요. 자기장은 태양 입자를 물리치는 방패막 역할을 하죠. 여기선 태양 복사가 대기의 상층을 통과해서 전자기기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가 자기 이상 현상의 중심이란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어떤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도를 펼친 후 버뮤다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서로 이어지도록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수세기에 걸쳐 수천 척의 배와 항공기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삼각지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래 깊은 물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한 단서를 남기고 있죠. 첨벙!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30, 300, 600, 900m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400 psi가 넘도록 압력이 커지면서 벽이 삐걱거려요. 이 정도 압력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가 사방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찾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녀석이에요. 저 멀리 암흑 사이에서 밝은 녹색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물고기, 돌고래, 고래, 심지어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이상한 원형 자국을 남긴 그 생물체라고요. 이름은 쿠키커터 상어입니다. 그 크기에 속지는 마세요. 볼링핀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이 상어는 기생동물입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하여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찰싹 달라붙죠. 한 입을 물어서 배를 채우고 떨어진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속해갑니다. 움직이는 간식이 돼버린 동물도 도망쳐가고요. 이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몸에 남은 쿠키 모양의 자국입니다. 잠수함에 탔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용감한 꼬마는 잠수함도 쫓아다닌다고 해요. 상어 때문에 잠수함에 구멍이 뚫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깊은 곳에서 잠수함에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독특한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보도록 하죠. 2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용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의 거주자들과 달리 이 물고기는 적외선 범위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인데 용물고기는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해요. 다른 해양동물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생물들과 먹잇감 모두 용물고기를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아주 독특한 심해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흡혈귀도 오징어나 문어도 아니라 아주 독특한 종에 속하며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몸집이 커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위협을 느낄 때 팔을 위로 올리고 몸을 감싸는데 이때 몸이 안팎으로 뒤집히게 돼요. 이곳에서 피해야 할 또 다른 동물은 무시무시한 왕털 갯지렁이입니다. 이 지렁이는 몸을 해저에 묻어두고 작은 부분만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게처럼 생긴 입을 벌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죠. 메뉴가 뭐냐고요? 자기보다 7배는 더 큰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예요. 더듬이 5개를 사용하여 점심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감지했다가 낚아채버려요. 순식간에 앞으로 발사해 입부분으로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먹이를 턱까지 넣으면 이 지렁이는 독을 주입하고 만찬을 위해 굴 속으로 끌어내려가 버리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깊은 참호 중 하나는 대양의 혀입니다. 또한 이곳은 배암상어의 비밀 번식지이기도 해요. 몸통 옆면에 있는 어두운 회색 줄무늬 때문에 호랑이 상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백상아리에 이어 2번째로 큰 포식상어종입니다. 큰 몸집만큼 식욕도 장난이 아니에요. 해양 포유류, 작은 상어, 가오리, 녹색 거북이 등 모두 메뉴에 있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상어를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 기억하세요. 배암상어는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무늬가 희미해져서 줄무늬가 뚜렷하다면 어린 상어라는 뜻일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대양의 먹이사슬의 필수적인 작은 유기체죠. 그리고 만약 아무도 이 플랑크톤을 먹지 않고 통제할 수 없이 자라게 내버려 둔다면 이 플랑크톤은 단 4개월 만에 전 세계를 빽빽하게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동물성 플랑크톤 종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어요. 인간 몸의 6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해파리는 95%가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면 몇 시간 후 몸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려요. 또한 영원히 사는 해파리도 있답니다. 불멸의 해파리는 폴립 단계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 같겠지만 우주 해파리는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주 해파리는 진짜로 존재해요. 90년대에 나사는 무중력 상태가 해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우주에서 해파리를 길렀습니다. 우주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럽 뱀장어는 우주에 가본 적 없지만 꽤 세계적인 탐험가입니다. 유럽에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위치한 사르가소해까지 여행을 하죠. 아주 아기일 때부터 바다를 떠다니는데 길게는 3년까지 여행을 한다고 해요. 유럽 장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투명에서 노란색으로 금속 같은 은색으로 색이 바뀌거든요. 이들은 야행성이고 비밀스러워서 자정의 냉장고를 급습할 때 꼭 필요한 동반자일 겁니다. 축구장 절반보다 큰 거대 오징어가 한때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밀려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 거대 동물이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의 대서양에서 왔다고 추측했죠. 대왕 오징어는 가장 긴 무척추 동물인데 즉 등뼈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눈을 가졌는데 축구공만큼 크죠.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생명체는 스테러 동굴새우입니다. 이들은 은신에 너무 능해서 2011년까지 누구도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암컷 동굴새우 몇몇은 엄청난 숫자의 알을 가지고 다닙니다. 과학자들은 약 2,000개의 알이 한 암컷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버뮤다 슴새는 한 나라의 국조입니다. 네, 맞아요. 버뮤다에서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희귀한 바다새예요. 사실 1951년에 이 섬에서 몇 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새가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새의 울음소리는 등골이 오싹해지게 으스스하다고 해요. 네소바리는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기다렸다가 물고기, 개, 바닷가재를 공격해 점심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대한 입으로 음식을 흡입하는데 마치 진공청소기 같아요. 이 물고기에게는 카멜레온 같은 멋진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네소바리는 위험을 느낄 때 색을 바꿉니다. 때때로 환경과 섞이기 위해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띠기도 하죠. 자, 여기서 네소바리가 보이시죠? 없는 것 같다고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를 방문한다면 귀상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망치처럼 생긴 독특한 머리를 사용하여 해저로 먹이를 꽂아내리죠. 귀상어는 머리 모양 덕분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 주변, 위, 아래 거의 360도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코앞은 사각지대니까 잘 알아두세요. 매부리 바다거북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새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보이는 거라면 무엇이든 먹어버려요. 해면, 해조류, 심지어 독이 있는 해파리까지요. 이들의 메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체지방으로 독과 독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녹색 야광 지렁이가 사는 곳이기도 해요. 지렁이라기보다는 애벌레인데 꼬리 근처의 장기로 밝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작은 생물들을 유인해서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죠.
대부분 이 벌레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엄격한 일정을 지킨다고 해요. 여름에 보름달이 뜬 후 세 번째 밤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야광벌레는 불을 켭니다.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의 악몽 같은 생물들로 돌아가 볼게요. 마귀상어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데요. 그건 이 상어가 속한 동물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길이는 팔뚝 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먹이가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세요. 꽝! 상어의 턱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불운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입이 닫히면 턱은 상어의 입속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네,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고 있답니다. 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에 실종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난파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몇몇 과학 기자들과 팀을 이루어 계속 조사했죠. 곧 마이클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배의 잔해 속에서 SV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세 밸브를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이 이니셜이 스콧 밸브 제조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회사의 본사는 코토팍시호가 건조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시간에 있었죠. 그 회사는 아마도 코토팍시호의 부품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풀린 것 같았죠. 곰 난파선은 정말 사라진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코토팍시호에게 미스터리한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나중에 마이클은 몇몇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그 배의 목수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목수는 배 위에 석탄을 덮은 해치가 침몰하기 전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죠. 승무원들이 쿠바로 출항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도 커버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만약 항해 중에도 해치 커버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다면 물이 쉽게 배에 들이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물이 아마도 열대성 폭풍우가 치는 동안 화물칸에 넘쳤던 거겠죠. 이게 코토팍시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예요.
신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실종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죠. 아직도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객기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는 코토팍시오와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행 내내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비슷한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아무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이상한 일이 그로부터 얼마 전인 1945년에 일어났어요. 5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었죠. 몇몇 훈련 조종사들이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죠.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훈련생들은 2,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종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 신입 조종사들이 기지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맞닥뜨렸을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문가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죠. 바로 시간여행이에요. 1970년 브루스 게너는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3,5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구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름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그것을 뚫고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진입하자마자 어둠에 휩싸였어요. 마치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바뀐 것 같았죠. 갑자기 브루스 주위에 하얀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온 하늘이 밝게 빛났죠. 그는 비록 그게 뭔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번개는 아니었다고 해요. 비행기는 거의 30분 동안 이상한 구름을 뚫으며 날아갔어요. 브루스는 그러는 동안 구름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행기 주변 공간이 터널로 변했죠. 그러곤 터널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잔뜩 긴장했죠. 모든 기기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고 있었고 전자기기들은 작동을 멈췄어요. 그때 터널 끝에 하얀 빛이 나타났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행기는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구름 터널을 탈출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브루스는 이제 자신이 어떤 하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브루스는 간신히 지상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했어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브루스는 약 400km의 거리를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상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죠. 착륙했을 때 브루스는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확인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연료를 훨씬 적게 소모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간여행을 한 비행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강한 태양풍이 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의 전자기기와 장치가 이상해진 것은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비로운 구름은 어떨까요? 플로리다 해안은 2개의 큰 기류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는 고기압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압이에요. 이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폭풍 후 구름이 형성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브루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둠의 기운이 개입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 이상이 시공간을 곡선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브루스가 단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정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우연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진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나 비행기들의 수가 세계의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철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에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더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가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닉호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려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릴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발견도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들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생겼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행하는 이론에 따르면 이 많은 실종의 원인은 이상파랑에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30m 높이의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았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일본 앞바다에서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리죠. 1950년에서 1954년 사이 9척의 배가 이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카이오마루 5호는 이 원인 불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다가 실종됐어요. 이 사건 이후 일본 당국은 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원들에게 이곳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맹렬한 자연현상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고 있어요. 또한 태평양 버뮤다 지역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이 가스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될 때 물 표면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이런 가스 분출은 물에 뜨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배를 쉽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 때문에 남는 흔적도 없는 거죠. 수중 화산은 일본 용해 삼각지대에 대한 가능성 있는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작은 섬들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지진 활동 때문에 일부가 물속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일부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흔해요. 세계 공식 지도에서 용해 삼각지대는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실제로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15년 7월 10대 2명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출항한 후 실종됐어요. 그 10대 둘이 진짜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낚시를 하러 가는 거라고만 말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바하마로 건너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난 직후 뇌우가 그 지역을 향해 왔었고 그 소년들에 대한 소식은 2번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1년 후 그 둘의 배가 고장난 아이폰과 개인 소지품이 안에 남아있는 채로 버뮤다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가장 인기 있는 기이한 이론들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이 야기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앞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나침반이 잘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두 극의 선이 여기서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진북선과 자북선 말이죠. 이 선에 들어가게 되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자북선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지금은 삼각지대를 훨씬 넘어갔어요. 지난 세기에 해적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활동하거나 플라잉 더치맨이 다른 배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전설은 없습니다.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간 포탈을 통해 배들이 먼 과거나 미래로 여행한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속설일 뿐입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촉수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팔을 내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난 수세기에는 배가 나무로 만들어졌고 더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전체 함대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오징어들은 튼튼한 촉수로 갑판을 싸고 날카로운 부리로 배의 선체에 구멍을 냈어요. 이빨 흡착파는 돛대를 부러뜨리고 돛을 찢을 수 있어요. 물이 선창에 가득 차서 천천히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배들은 몇 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생존자들은 해안에 닿았고 모두에게 거대한 괴물들에 대해 알려줬어요. 크라켄의 전설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람들은 바다 공간을 감시하기 위한 초음파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이곳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이유는 이 불길한 삼각지대를 형성하는 자기장 때문일 거라고 해요. 해전은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은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지각판이나 심지어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말이죠.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에도 대체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주선은 보통 연기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이 변칙적인 지역은 정말 넓고 남대서양 바로 위에 펼쳐져 있어요. 칠레에서 짐바브웨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고 있고 벤 알렌 복사대가 지구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구에는 이런 지역이 2개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들을 가두는데 유용해요. 이것들은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곳의 자기장은 더 낮아서 지구의 복사대를 지표면에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줘요.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사선에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성도 이 사진을 찍지 못해요. 남대서양 변칙은 자연 방사선이 통제 불능으로 흐르는 지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모든 삼각지대들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자체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는 게 누누이 증명되었다고 믿어요. 사실 엘렌 오스틴호와 같은 몇몇 난파선들은 20세기 중반에 인기를 얻은 반면 그 전에는 그 누구도 버뮤다 지역의 삼각형을 그을 생각도 안 했었어요. 이 미스테리는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흔한 괴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느 진지한 연구도 이곳이 세계의 다른 바다 지역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881년 엘렌 오스틴호의 승무원들은 그 당시 버뮤다 삼각지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